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노벨상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노벨상 세계는 오늘날 AI 시대가 쏟아내는 일방적 지식 전달과는 좀 달리 인류 복지에 기여한 현인들의 깊은 지혜와 덕성, 또 헌신에 초점을 맞추는 채널입니다. 오늘 노벨상 세계는 2022년 노벨 물리학상 공동 수상자죠. 알랭 아스펙트, 존 F. 클라우저, 안톤 차일링거, 이 세 분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분들 연구가 왜 중요하고 또 양자 세계에 대한 우리 이해를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보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얽힘의 시대를 연 이 세 과학자, 도대체 왜 이분들이 중요한 걸까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마디로 그 양자 얽힘, 퀀텀 인탱글먼트 현상 있잖아요. 네네. 양자 얽힘. 그게 그냥 뭐 이론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현실이다. 이걸 실험으로 딱 증명해내신 거죠. 와, 실험으로요? 그게 정말 신기한 게 멀리 떨어진 두 입자가 마치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쵸. 하나를 건드리면 다른 하나도 즉각 반응하고 이게 고전 물리학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분들 실험 결과가 벨브등식이라는 기준선을 넘어섰다는 사실이에요. 벨브등식이요? 그게 뭔가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상식적인 세상에선 절대 나올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막 유령 같은 원격 작용 이러면서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던 양자역학의 특징, 그 비곡소성 있잖아요. 네, 들어봤어요. 멀리 떨어진 게 즉각 영향을 준다는. 네, 바로 그거요. 그 비곡속성이 진짜로 존재한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를 제시한 거죠. 이건 뭐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셈이에요. 와, 듣고 보니 정말 대단한데요? 단순히 이론을 증명한 걸 넘어서 이게 뭐 양자 컴퓨터나 절대 안 뚫린다는 양자 암호 같은 미래 기술, 소위 제2의 양자혁명의 문을 확 연 거군요. 맞습니다. 그 기반을 닦으신 거죠. 그럼 두 번째로 이 대단한 발견을 한 과학자들은 어릴 때 어떤 분들이었을까요? 어린 시절과 출발점으로 한번 가보죠. 네, 존 클라우저, 알랭 아스펙트, 안톤 차일링거. 이 세 분이 미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다 다른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네, 국적이 다 다르네요. 그런데도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엄청 많고 직접 뭘 만들어보고 실험하는 걸 되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손으로 직접 해보는. 그렇죠. 클라우저는 뭐 직접 망원경까지 만들 정도였다고 하고요. 아스펙트는 수학이랑 철학적인 사유에 좀 깊이 빠져 있었고 차일링거는 자연을 보면서 계속 왜 그럴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환경은 달라도 뭔가 파고드는 기질은 비슷했군요. 네, 맞아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결국 환경차이보다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으려는 그 탐구 정신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뭐 타고난 천재라기보다는요. 그 호기심을 놓지 않고 꾸준히 파고든 힘이 이분들을 만들었다고 봐야 해요. 특히 손으로 직접 해보는 자세나 철학적인 질문을 과학 실험으로 풀어보려는 의지 이런 게 중요한 밑거름이 된 거죠.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학문 여정의 분기점. 각자 다른 길을 걷다가 어떻게 한 곳에서 만나게 됐을까요? 이게 또 참 신기한데요, 다들. 결국 양자 얽힘을 실험으로 증명하자. 이 목표 지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결국엔 같은 목표로. 네. 클라우저는 대학원에서 그 존 벨의 논문을 딱 보고 충격을 받아서 바로 벨 부등식 실험 설계를 시작했어요. 행동이 빠르셨네요. 그쵸. 아스펙트는 당시에는 약간 뭐랄까 비주류 취급을 받던 벨 실험 검증 연구에 아주 용감하게 뛰어들었고요. 차일링거는 원래 철학적인 질문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걸 실험으로 풀어보려고 비엔나 대학이랑 MIT를 거치면서 양자 얽힘 실험을 구체화시킨 거죠. 흥미롭네요. 다들 주류 연구랑은 좀 다른 길을 택했군요. 네, 여기서 주목할 점이 바로 그겁니다. 세 사람 모두 당시 학계의 어떤 주류 연구와는 거리가 있는 양자역학의 근본 문제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때 물리학계는 주로 뭐 거대 장비가 필요한 입자물리나 천체물리 쪽에 관심이 쏠렸었거든요. 네, 그렇겠죠. 근데 이분들은 오히려 더 근본적이고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질문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한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 진보가 꼭 큰돈이나 유행을 따라야만 나오는 건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서요. 그럼 이 양자역학을 둘러싼 논쟁의 역사, 그리고 당시 과학계의 흐름은 어땠는지 한번 짚어보죠. 사실 20세기 초에 양자역학이 딱 등장했을 때부터 논란이 엄청 많았잖아요. 네, 아인슈타인부터 시작해서요. 그렇죠. 특히 1935년에 아인슈타인이 동료들이랑 같이 그 유명한 EPR 역설이라는 걸 제기하면서 논쟁의 불이 확 붙었죠. 이 PR 역설, 그게 뭐였죠? 그러니까 양자역학 이거 뭔가 이상하다. 불완전하다. 우리가 아직 모르는 뭔가 숨겨진 변수가 더 있을 거다. 뭐 이런 주장이었어요. 우리가 보든 안 보든 현실은 객관적으로 딱 존재해야 한다는 그런 고전적인 생각하고요. 네. 관측하는 행위 자체가 현실을 결정한다는 양자역학의 설명이 정면으로 꽝 부딪힌 거죠. 아, 정말 근본적인 대립이었네요. 네, 아주 깊은 대립이었죠. 이 길고 긴 어떻게 보면 철학 싸움 같았던 논쟁에 새로운 국면을 가져온 게 바로 1964년 존 벨의 벨 부등식이에요. 드디어 벨 부등식이 등장하는군요. 네, 벨이 뭘 했냐면 그 숨은 변수 이론이 맞다면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하고 또 양자역학이 맞다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차이를 실험으로 딱 확인할 수 있는 수학적인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와, 말싸움이 아니라 실험으로 승부를 볼 수 있게 길을 연 거네요. 그렇죠.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는데 재밌는 건 당시 많은 물리학자들이 여전히 에이 그건 뭐 철학 문제지 물리학이 아니야 이러면서 큰 관심을 안 뒀다고 해요. 아, 그랬군요. 좀 안타까운데요. 자, 그럼 다섯 번째로 그 유명한 벨 부등식이 도대체 뭔지 조금만 더 파고 들어가 볼까요? 양자 현실에 던진 질문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벨 부등식은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로컬 현실주의, 로컬 리얼리즘이라는 생각,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가르는 수학적인 기준선이에요. 로컬 현실주의요? 그게 우리 상식 같은 건가요? 정확해요. 거의 우리 상식적인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죠. 로컬 현실주의는 크게 두 가지 생각인데요. 첫째는 로컬리티, 즉 정보는 빛보다 빠를 수 없다. 네. 그리고 둘째는 현실주의. 그러니까 측정하기 전에도 입자는 이미 자기 고유의 상태를 딱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아하, 정보는 느리고 상태는 이미 정해져 있다. 그렇죠. 벨 부등식은 바로 이 상식적인 관점과 양자역학의 예측 중에 어느 쪽이 맞는지 실험으로 가릴 수 있게 해준 수학적인 도구인 셈이죠. 아, 이제 좀 명확해지네요. 이게 이게 왜 그렇게 매력적이냐면요. 물리학이 단순히 측정 결과만 다루는 게 아니라 측정하기 이전의 실제라는 아주 깊고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질문에까지 답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에요. 와, 측정 이전의 실제요? 네. 벨은 실험을 통해서 존재란 무엇인가, 실제란 무엇인가를 묻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제시한 거고요. 클라우저, 아스펙트, 찰링거 이 세 분은 바로 그 길을 따라서 걸으면서 우리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여섯 번째, 얽힘의 실험. 이론을 넘은 실증의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이게 이론으로만 있다가 실험으로 증명되는 과정. 아,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누가 처음 시작했나요? 네, 그 첫걸음은 1972년 존 클라우저가 뗐다고 봐야죠. 스튜어트 프리드먼이랑 같이요. 벨 부등식을 처음으로 실험 검증한 건데요. 평광 필터를 통과하는 광자 쌍을 썼어요. 결과는요? 결과는 놀랍게도 딱 양자역학 예측대로 나왔습니다. 오, 근데 당시에는 그 탐지기 효율 같은 문제 때문에요. 놓친 광자들이 혹시 다른 결과를 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탐지 허점 논란이 좀 있었죠. 회의론도 있었고요. 아, 결과가 나왔는데도 완전히 깔끔하게 해결된 건 아니었군요. 그럼 그 허점을 막은 건 누구였어요? 그게 바로 1980년대 알랭 아스펙트입니다. 이분 실험이 아주 중요해요. 아스펙트. 네. 실험 정밀도를 확 높였고요. 특히 그 광자가 이미 출발한 후에 측정 장치 방향을 바꾸는 방식을 썼어요. 그것도 아주 빠르게 무작위로요. 아, 입자들이 미리 짜고 치는 걸 막으려고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로컬리티 허점을 막은 겁니다. 입자들이 무슨 숨겨진 정보를 미리 공유해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차단한 거죠. 그래서 아스펙트 실험 덕분에 이 얽힘 현상이 진짜 우리 상식이랑 다르다는 게 정말 결정적으로 밝혀진 셈이에요. 와, 진짜 결정적인 실험이었네요. 그럼 안톤 차일링거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했나요?
차일링거는 이 얽힘을 그냥 신기한 현상으로만 본 게 아니고요. 이걸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요? 네. 1990년대에 양자정보과학이라는 분야를 사실상 열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 그 유명한 양자 텔레포테이션 실험. 아, 텔레포테이션. 스타트랙 같은 건가요? 하하, 뭐 비슷하면서도 다른데요. 물질을 보내는 게 아니라 양자 상태 정보 있잖아요. 그걸 한쪽에서 소멸시키면서 다른 쪽 얽힌 입자에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얽힘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뭐 양자 통신이나 컴퓨터 같은데 진짜 쓰일 수 있는 자원이라는 걸 보여준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자, 그럼 7번째. 수상업적의 물리학적 의미. 현실은 로컬하지 않다는 선언. 이게 정말 큰 의미 같은데요. 현실이 로컬하지 않다니. 좀 무서운데요. 네, 맞습니다. 이 세 분의 연구가 던지는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죠. 현실은 비국소적이다. 비국소적? 그게 무슨 뜻이죠? 원래 고전적으로는 저 멀리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순간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국소성인데. 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양자 얽힘 실험은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얽힌 입자들은 즉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아, 그 아인슈타인이 말한 유령 같은 원격 작용. 바로 그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두 얽힌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뭐 예를 들어 우주 반대편에 있어도요. 한쪽 상태를 딱 재면 다른 쪽 상태가 그냥 즉시 결정돼 버려요. 즉시요. 빛보다 빨리요? 이걸로 정보를 빛보다 빨리 보내는 건 아니에요. 그건 다른 문제고, 하지만 이 상관관계 자체, 이 비국소적인 연결은 고전 물리학으로는 절대 설명을 못하죠. 양자역학의 아주 기묘하고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결국 이게 실제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게 만든 거예요. 8번째. 양자 얽힘의 응용. 양자 컴퓨팅과 통신의 미래. 이렇게 신기한 현상이 이제 기술로 연결되는 거군요. 양자 컴퓨터, 요즘 많이 들리는데요. 네, 얽힘은 양자 컴퓨터의 핵심 원리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비트가 0 아니면 1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는 0과 1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어요. 이걸 중첩이라고 하죠. 여기에 여러 큐비트가 얽힘 상태로 묶이면 하나를 건드리면 얽힌 애들이 동시에 다 영향을 받아요. 아, 그래서 계산이 빨라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병렬 계산 능적의 원천이에요. 고전 컴퓨터로는 뭐 몇백만 년 걸릴 계산을 양자 컴퓨터는 금방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개발이나 신소재, 금융 모델링 같은 복잡한 문제 해결에 아주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와, 근데 그럼 제 은행 비밀번호 같은 것도 다 풀리는 거 아닌가요? 좀 걱정되는데요. 아, 그래서 양자 암호 통신이 또 중요해지는 겁니다. 암호요? 네, 대표적인 게 양자 키 분배, QKD라고 부르는데요. 얽힘 상태를 이용해서 비밀키를 만드는 거예요. 송신자랑 수신자만 아는 키죠. 근데 누가 중간에 엿들으면요? 그게 핵심입니다. 누가 중간에 그 얽힌 광자를 몰래 보려고 측정하는 순간 얽힘 상태가 깨져버려요. 아, 바로 들키는 거네요. 그렇죠. 도청 시도 자체가 바로 탐지됩니다. 이론적으로는 해킹이 불가능한 통신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중국 모지아 위성처럼 이미 장거리 실험도 성공했고요. 뭐 그 외에도 초정밀 센서라든가 안전한 양자 네트워크 구축 같은 데도 응용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9번째, 수상 직후의 반응. 과학계와 언론이 본 수상의 의미. 이분들이 2022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셨을 때 반응이 어땠나요? 사실 좀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분위기였어요. 사실 좀 오랫동안 이게 양자역학의 기초 문제, 약간 철학적인 문제처럼 여겨지기도 했거든요. 네, 아인슈타인도 반대했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얽힘 연구가 드디어 물리학의 핵심 주류로 확실히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많았죠. 특히 이분들이 양자정보과학이라는 정말 거대한 새학문 분야의 길을 닦았다는 그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거니까요. 언론 반응도 기억나요? 뭐 아인슈타인이 틀렸다. 라든가 세상은 생각보다 더 이상하다. 이런 제목들이 많았죠. 맞아요. 언론은 특히 이게 가진 철학적인 의미, 그러니까 우리 현실의 인식을 바꾸는 측면에 주목을 많이 했어요. 그냥 어려운 과학 이론이 아니라 우리 세계관 자체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는 점을 부각시킨 거죠.
그래서 대중적인 관심도 꽤 높았던 것 같아요. 네, 그 덕분에 실제 연구비 투자도 늘고 대학 교육 과정에도 변화가 생기는 그런 실질적인 영향도 꽤 컸습니다. 10번째, 그 이후의 발걸음, 과학사와 교육에 끼친 영향력. 이분들의 연구가 앞으로도 계속 영향을 미치겠죠? 그럼요. 이건 과학 연구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할 수 있어요. 얽힘이 그냥 신기한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제어하고 쓸 수 있는 기술 자원이 된 거죠. 아, 이제 이론이 아니라 기술이군요. 네, 그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물리학뿐만 아니라 컴퓨터과학, 재료공학, 심지어 생명과학에서도 이 얽힘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연구가 아주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양자기술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된 셈이죠. 교육 쪽에서도 그런 변화가 있겠네요.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도 달라졌을 거고요. 네, 확실히 그렇죠. 예정에는 정말 물리학 전공하는 학생들도 아주 깊이 들어가야 배우던 양자 얽힘이나 벨 부등식 같은 개념들이 이제는 학부 기초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관련 교재나 대중 강연 같은 것도 엄청 늘었고요. 과학사적으로 본다면 이 세 분은 그냥 새로운 걸 발견한 과학자를 넘어서요. 뭐랄까, 갈릴레이나 뉴턴, 아인슈타인처럼 현실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 자체를 바꾼 그런 혁명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새로운 기술이나 이론에 계속해서 큰 영감을 줄 거라고 봅니다. 11번째, 새 과학자의 인격과 철학, 동료들과의 관계, 과학에 대한 신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2022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 아스펙트, 클라우즈, 차일링거. 이분들은 단순히 실험 결과만 낸 게 아니라 그 이면의 끈기나 철학 같은 걸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당시 주류 학계에서 양자 얽힘이라는 건 약간 좀 골치 아픈 문제, 심지어는 그냥 철학적인 논쟁거리 이렇게 치부되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 세 분은 정말 뚝심 있게 파고들었죠. 이들을 단순한 실험가가 아니라 사유하는 실험가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그 끈기는 정말 대단했죠. 특히 개성이 다 달랐다는 점이 참 흥미로워요. 클라우저 같은 경우는 아주 독립적인, 뭐랄까, 진짜 자기 길을 가는 장인 같은 과학자였어요. 주변 시선에 잘 흔들리지 않았죠. 아, 그런 스타일이셨군요. 네. 그리고 아스페크는 실험 그 너머의 철학적 의미까지 깊게 탐구하는 좀 사색가 스타일에 가까웠고요. 차일링거는 또 이 두 분과는 다르게 협력을 통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이 실험 공동체를 이끄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아, 성격은 다 달라도 결국은 양자 얽힘이라는 그 당시로서는 참 기이하게 여겨졌던 현상이 있잖아요. 그 실체를 밝히겠다는 목표는 같았군요. 그렇죠. 목표는 같았어요. 어떻게 보면 지식은 권위가 아니라 실험과 증명을 통해 얻어진다는 과학의 기본 정신을 몸소 보여준 셈이네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물리학자들이 양자역학의 계산은 잘 활용했지만 그 근본적인 기묘함, 특히 얽힘에 대해서는 깊게 파고들기를 좀 꺼렸거든요. 아인슈타인조차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면서 불편했을 정도니까요. 맞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 불편한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한 거죠. 쌍으로 이어진 건데요. 자, 12번째, 양자 물리학의 결정적 전환점으로서의 수상평가. 이 수상이 양자 물리학 역사에서 갖는 의미는 정말 남다를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인정,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2022년 노벨상은 양자 물리학 100년사에서 그냥 이정표가 아니라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을 공식화한 사건이라고 봐야 해요. 가장 이상하고 반직관적인 현상으로 여겨졌던 양자 얽힘이 더 이상 철학적 논쟁거리가 아니고 이제 실험으로 증명된 실제의 법칙이다. 이걸 선언한 거죠. 아, 실제의 법칙이라. 얽힘이라는 게 그러니까 두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즉각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무슨 텔레파시처럼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실제 모습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의 어떤 일상적인 직관, 그러니까 국소성이라고 하죠. 어떤 사건은 그 주변의 원인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 이런 상식이 깨진다는 의미니까요. 네네. 이분들의 실험은 세상이 비국소적일 수 있다는 걸 명백히 보여줬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아인슈타인하고 보어의 그 논쟁에 실험적인 종지부를 찍은 거고요. 양자역학이 불완전한 이론이 아니라 현실을 가장 잘 기술하는 이론임을 입증한 셈이죠.
단순히 그 이론 논쟁을 끝낸 것뿐 아니라 이게 또 엄청난 기술적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도 중요하죠. 양자 컴퓨터나 양자 통신 같은 미래 기술 이야기의 핵심에 바로 이 얽힘이 있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이분들의 연구는 양자 얽힘이 단순히 기묘한 현상이 아니라 제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자원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얽힘 기반의 큐비트 시스템은 기존 컴퓨터로는 불가능한 계산을 해낼 잠재력을 가졌고, 그래서 IBM이나 구글 같은 기업들이 지금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죠. 그렇죠. 당신의 미래를 바꿀 기술의 씨앗이 바로 여기서 뿌려진 겁니다. 13번째,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유산, 차세대 기술과 이론에 남긴 영향. 양자 통신 분야의 양자 키 분배, QKD 기술도 빼놓을 수가 없죠. 이건 얽힘의 특성을 이용해서 누가 엿들으려고 하면 상태가 변해버리니까 원천적으로 도청이 불가능한 통신을 만드는 기술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보안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위성을 이용한 장거리 QKD 시스템 시연까지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더 나아가서 이 얽힘이라는 개념은 이제 양자 중력이나 블랙홀 덩보 문제 같은 최첨단 이론 물리학의 정말 핵심적인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물리학 전반에 깊숙이 스며든 거죠. 정말 과학계를 뒤흔든 발견이자 미래 기술의 토대. 자, 14번째, 결론. 얽힘을 넘어선 통찰. 인류가 얻은 가장 깊은 교훈.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교훈은 뭘까요? 그냥 단순히 양자역학은 신기하다, 그 이상일 텐데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아마도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성찰이 아닐까 싶습니다. 얽힘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인과성, 독립성, 국소성 같은 개념들이 우주의 근본적인 작동 방식을 설명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물리학이 다시 한번 존재란 무엇인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철학적인 질문과 깊게 연결되게 만든 거죠. 듣고 보니 존재라는 것이 어떤 독립적인 알갱이들의 집합이라기보다는 서로 연결된 관계 속에서 정의된다는 관계적 존재론 같은 철학적 관점과도 맞닿아 있는 것겠네요. 네네. 어쩌면 이분들의 발견은 우리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도록 요구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학의 진보라는 게 정답 찾기만큼이나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고, 때로는 정말 비주류적인 호기심과 탐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교훈도 주죠. 우리의 직관 너머에 있는 진실을 마주하려면 겸손함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결국 이 세 과학자의 여정은 인간 지성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우주의 더 깊은 비밀에 다가서려는 끊임없는 도전 그 자체였군요. 당신도 이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현실과 존재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품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때로는 가장 이상하게 보이는 질문 속에 가장 혁명적인 답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500자 총평 핵심 요약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2022년 노벨 물리학상은 양자 얽힘의 실제성을 실험으로 증명한 아스펙트, 클라우저, 차일링거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들의 연구는 현실이 국소적이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며 양자정보과학 시대를 열었고 양자 컴퓨팅, 통신 등 차세대 기술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과학의 방법과 존재론을 혁신하며 인간인식의 지평을 넓힌 이들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AI 시대에 쏟아지는 지식에 대응하여 현인들의 지혜와 덕성과 헌신에 초점을 맞추는 노벨상 3개 채널에 2022년도 물리학상 3인의 공동 수상자 알랭 아스펙트, 존 F. 클라우저, 안톤 차일링거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2023년의 노벨 물리학상 3인의 공동 수상자 앤 룰리에, 피에르 아고스티니, 페렌츠 크라우스의 동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